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도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고 있는 북한군과 러시아군의 연합군, 그 연합군과 우크라이나군이 거의 첫 번째 공식적인 전투를 한 것 같아요. 그 서전 결과가 어떤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북러 연합군이 박살이 났는데 동영상과 함께 어떻게 박살났는지 보도록 하겠고, 그리고 트럼프 제2기 행정부의 윤곽이 점점 드러나고 있는데 완전히 초강경파, 그 중에서도 대중 초강경파들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중국에 대해서 거의 용서하지 않겠다라는 라인업인데 우리 정부가 어떻게 지금 대응을 해야 될까요? 자, 당연히 우리가 미국과 등을 질 수 없다면 중국과 등을 질 수밖에 없는 상황, 어떤 상황이 진행되고 있는지 보겠고, 자, 이런 상황이 진행되다 보니까 대만은 아주 발빠르게 나섰어요. 우리 트럼프 대통령 취임 선물로 20조 원어치 무기 샀게 그 무기 구매 리스트 어떤 목록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고, 이 무기 구매가 미국에는 또 어떤 이익이 되는 건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뉴스 들어가기 전에 제가 하나 좀 소개를 드릴 거예요. 춘천 대첩 72시간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이게 6.25 전쟁이 발발하고 나서 이 서부전선, 그러니까 서울을 공격하는 이 축선에서는 아주 신속하게 공격해 들어왔죠. 그런데 동부전선, 강원도 지역에서는 강원도를 방어하던 육사단이 북한군들을 막아냈습니다. 그래서 춘천을 점령하지 못하고, 그래서 이 6.25 전쟁에서 서부전선과 동부전선의 밸런스가 맞지 않아서 북한군들이 서울을 점령하고도 진격을 안 했죠. 그래서 그 사이에 유엔 안보리 회의가 소집되어서 유엔군 파견 결정 나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진행되면서 대한민국이 생존할 수 있었는데, 그 춘천 대첩, 우리 국군 육사단과 함께 춘천 시민들이 정말 단합해서 용전분투한 그 춘천 대첩이에요. 그 영화가 개봉되는데 제가 이 내용을 들어보니까 이 영화를 좀 많은 분들이 보셔가지고 그때 상황을 좀 더 많은 분들이 아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소개를 하거든요. 잠시 30초간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74년 전 춘천에는 사람들이 있었다. 군인과 11명의 경찰과 공장에 다니던 여공들, 그리고 전장으로 뛰어든 시민들이 있었다. 가장 강력한 무기가 탱크였죠. 이 탱크를 우리 군인들은 처음 봤죠. 그런 상황에서 춘천은 어땠을까? 대한민국의 첫 승리이자 전쟁의 판도를 바꾼 그날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춘천 대첩 72시간. 네, 이 영화는 14일부터 본격적으로 전국 100개 정도의 상영관에서 개봉을 한다고 하니까 한번 봐주시는 것도 괜찮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는 이 홍보를 해주면서 어떠한 금전적인 이익도 받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자, 첫 번째 영상 들어갑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바이든 행정부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중국의 강경한 정책을 취할 것이라는 전망이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새 행정부와 공화당 지도부가 대중 초강경파 그룹으로 분류되는 인사들로 채워질 모양입니다. 우리 정부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미국의 외교 안보 정책을 총괄하는 사령탑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으로 마이크 월츠 하원 의원을 발탁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현지 시각 11월 11일 보도했습니다. 국가안보보좌관과 국방장관 후보로 하마평에 올랐던 월츠 의원은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백악관 국토안보보좌관을 지낸 줄리아 네셔이왓 박사의 남편인데요. 월츠 의원 역시 미육군 예비역 대령으로 현재도 예비군으로 활동 중이며 레인저 연대와 그린베레에서 근무하며 세계 여러 전장에서 동성 무공훈장을 받을 정도로 활약했습니다. 월츠 의원은 공화당 내에서도 중국에 대해 가장 강경한 입장을 가진 초강경파 인사로 분류되는데요. 그는 공식 석상에서 여러 차례 미국은 중국 공산당과 냉전 중이라고 밝혔고, 위구르 문제, 중국 인권 문제를 지적하며 베이징 올림픽 보이콧을 주장하기도 했고, 하원 중국 대응 태스크포스를 이끌며 중국에 대한 광범위한 디커플링과 대간첩 활동을 추진했습니다. 의회 역시 대중 강경파로 채워질 전망입니다. 이번 대선 승리의 1등 공신인 일론 머스크는 현지 시각 11월 10일 상원 원내대표 후보로
대중 초강경파 인사 중 한 명인 릭 스콧 의원을 지지한다고 선언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의 의회 내 충성파로 분류되는 스콧 의원은 마가 운동의 열렬한 지지를 받고 있고 지난 대선 당시 끝까지 트럼프 측에 서서 부정선거 문제를 제기했던 인물인데요. 그는 왈츠 의원만큼 강경한 입장을 가진 반중 인사로 중국에 대한 제재와 대만 보호를 외치며 지난 2022년 대만 침공 방지법을 발의하는 반중 활동을 이끌어왔습니다. 백악관과 상원이 대중 초강경파로 채워질 경우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미국의 대중정책은 더욱 급진적이고 강경해질 가능성이 높은데요. 아직까지도 중국과 이별할 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 정부, 이제라도 빨리 결단을 해야 하겠습니다. 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아주 중요한, 우리로서는 제일 중요한 그런 인사죠. 바로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지금 현재 바이든 정부의 국가안보보좌관이 제이크 설리반인데, 제가 뭐 항상 주장하듯이 이 설리반 이 사람이 정말 수상하고 이상하다. 이 사람이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중국의 대만 침공 혹시 이런 것들을 자꾸 조장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 우크라이나의 피해를 가중시키면서 이 전쟁을 질질질질 끌고 가는 이 선봉에 설리반이 이끌고 또 뭐 영국이나 프랑스가 우크라이나를 더 강력하게 지원하려는 것, 즉 뭐 영국, 프랑스 장거리 무기 스톰 섀도우 같은 걸로 러시아 본토 타격하는 것, 이런 것들을 막고 있는 그게 바로 설리반 아닌가라고 생각되는데, 그래서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전 세계의 특히 우리 자유민주 진영의 이 안보 정책을 완전히 그냥 핸들링한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인데, 그 자리에 굉장히 강경한 초강경 대중국 강경 인사를 선임을 했어요. 바로 이 사람입니다. 삼선 하원 의원이에요. 플로리다 6선거구의 하원 의원인데, 이 사람은 그린벨의 레인저 이런 곳에서 군 활동을 하면서 지금 현재는 예비역 대령이고, 뭐 그냥 무늬만 예비역이 아니고 진짜 예비군으로 활동하고 있는 예비역 대령입니다. 우리나라처럼 사실은 퇴역은 했으면서도 그냥 예비역이다 하고 하는 그 예비역이 아니고 진짜 현재 예비군 등록이 돼 있고 예비군 활동하면서 의원을 하고 있어요. 플로리다 지역의 의원인데, 이 사람은 중동이나 뭐 전 세계 분쟁에 그린벨이니까 참전해서 4번이나 동성 무공 훈장을 받았고, 이 사람의 부인이죠. 바로 이 사람입니다. 줄리아 내셔이와 전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국토안보보좌관이었어요. 테러나 이런 것들 방어하는 이런 거죠. 여기도 군 정보장교 출신이었어요. 대위 출신이고 중동에 참전해서 여기도 동성 무공 훈장 한 번 받았어요. 여기도 4번 받고, 이런 부분인데 그 중에서 이 남편이 이번에는 국가안보보좌관으로 지명됐어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은 정말 뭐 초강경 대중국인데 베이징 올림픽 보이콧 해야 된다. 중국 같은 저런 그 신장 위구르, 티벳에 저런 인권 행태를 보이고는 중국 베이징 올림픽 우리가 어떻게 참여하냐. 뭐 이런 주장을 하기도 하고, 미국은 지금 중국 공산당과 냉전 중이다. 지금 냉전이다. 라고 주장하기도 하는 등 굉장히 강경한 입장인데, 그러면 미국의 안보 정책이 앞으로 중국 관련해서 어떻게 흐를 것이냐. 뭐 정말 초강경하게 가겠죠. 그래서 중국과 거의 냉전에 들어가는, 냉전 때 소련과 미국 얼마나 첨예했습니까? 여기에 이제 선이 분명히 그어질 텐데, 그 그어지는 선, 그게 미국 편에 서지 않는 그런 나라들이 앞으로 어떻게 대우를 받을 것인가는 지난 1980년대, 70년대 그 냉전 시기를 생각해보면, 만약에 우리가 소련 편을 은근히 든다, 우리 생존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 냉전 시기에. 그렇게 돌아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상원 원내대표 후보로 릭 스콧 의원, 이 사람이 지금 일론 머스크가 나 저 사람이 제일 좋아 하고 선언했는데, 이 사람은 지난 대선 때 트럼프 후보가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부정선거다 하고 할 때 끝까지 트럼프 옆에서 지지했던 사람이에요. 굉장히 이제 신망이 높죠. 그렇기 때문에 또 이 사람도 역시 대중국 강경파고, 그래서 지난 2022년 대만 침공 방지법을 발의했는데, 이 내용은 뭐냐면 중국이 침공하면 미국이 지원해야 된다라는 법인데 민주당의 반대로 부결됐어요. 그 정도로 이제 상원 지도부, 원내 지도부, 그리고 국가안보보좌관이
대중국 강경파로 채워지면 우리 어떻게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국가 외교 정책을 중국과 어떻게 이제 디커플링을 슬기롭게 할 것이냐. 여기에 지금 고민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지금 아무도 준비하지 않고 트럼프가 당선돼서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이 이야기만 하고 대안은 아무도 이야기 안 해요. 대책은 없어요. 그런데 대책을 바로 내놓는 나라가 있네요. 대만입니다. 보겠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동맹과 우방국들에게 제 역할을 하라며 역할 분담 압박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대만이 발빠른 조치에 나섰습니다. 대만이 특별 예산을 편성해 미국에서 엄청난 양의 무기를 구매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나섰다는 소식입니다. 대만 정부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맞춰 미국에서 대규모 무기를 구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그 규모는 최소 150억 달러가 될 것이라고 파이낸셜 타임스가 현지 시각 11월 10일 보도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복수의 대만 정부 관계자와 트럼프 행정부 1기 인사들을 인용해서 대만 정부가 내년 1월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에 맞춰 대규모 특별 예산을 편성해 미국에서 대량의 신무기를 구매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대만 국방안전연구원 수즈원 연구원에 따르면 대만이 구매를 추진 중인 무기는 최대 60대의 F-35A 전투기와 4대의 E-2D 조기 경보기, 10척의 군함과 400기의 패트리어트 요격미사일 등인데요. 이 중 군함은 미국에서 퇴역한 군함을 보수해 구입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특히 도입 대상 퇴역 군함으로는 강력한 BMD 능력을 갖춘 타이콘데로가급 이지스 순양함이 우선순위로 거론되고 있는데요. 대만은 구매 희망 무기 목록을 작성해 미국의 새 국가안보 보좌관에게 제시할 것이라고 파이낸셜 타임스는 전했습니다. 임명을 요구한 트럼프 1기 행정부 관계자는 대만은 자신들의 진지함을 보여줄 수 있는 구매 계획을 고심하고 있는 것이라며 대만의 대규모 무기 구매 계획의 배경을 설명했는데요. 이는 상호주의를 강조하는 트럼프 당선인에게 대규모 무기 구매라는 선물을 주고 경제, 안보 분야의 협력을 이끌어내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대만의 발빠른 움직임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우리나라도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 정부 대만 사례를 타산지석 삼아서 대응 전략 마련을 서둘러야 하겠습니다. 자, 대만이 바로 그냥 21조 정도 규모의 무기를 사겠다. 그것도 트럼프 취임에 맞춰서 취임 선물로 이 딜을 하겠다라는 건데 대만 사실 2027년도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가능성이 높다. 전 세계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얼마나 겁나겠습니까? 그런데 대만은 자체 무기 생산 능력이 별로 없죠. 왜? 기술 지원해주면 중국이 제재하고 중국과 무역 안 되고 이러니까 정말 힘들게 군사를 이끌어왔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중국의 대만 침공을 억제하기 위해서 미국이 대만에 많은 무기 기술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었어요. 그리고 특수전 사령부를 합동사령부로 만들기도 하는 등 뭐 이렇게 했는데 바이든 정부 들어와서 다 뒤집어져 버리고 다 취소돼 버렸어요. 바이든 정부의 정권 고위층들 그리고 군 고위층들이 27년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거다. 그럴 가능성이 아주 높다. 그러면 대만을 무장을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 전쟁을 억제하기 위해서 또는 전쟁을 승리하기 위해서. 그런데 대만에 가려고 했던 자주포 다 사업 취소, 대만에 가려고 했던 F-16 니들은 나중에 받아, 유럽에는 먼저 주면서 이런 식으로 계속 대만을 점점 고립시키고 또 대만이 좀 큰 군함 만들려고 하니까 니들이 큰 군함이 왜 필요해? 작은 거 만들어. 이런 식으로 대만의 군사력 강화를 억제해왔어요. 대만 맞아라 이거 아닌가요? 그런데 이제 트럼프가 되니까 와 이제 우리 살겠다 해서 이제 바로 F-35A 전투기 60대 사겠다라고 선언했어요. 이 F-35A 전투기 60대 들어오면 뭐 지금 중국이 주하이 에어쇼에서 두 가지의 스텔스 전투기 J-20 그리고 J-35 J-35가 이 짝퉁 F-35라고 하는데 그 선보이면서 F-35보다 더 좋아 라고 하는 웃기는 소리 하고 있는데 뭐 그거 내일 디펜스 브리핑에서 그 관련해서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어쨌든 이 F-35가 한 60대 정도 대만에 딱 배치되면 중국이 정말 대만 해협에서 제공권 잡기가 힘들어지죠. 자, 이거 이제 구매하겠다. 자, 그러면 다음 정권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트럼프는 4년, 임기 4년 이내에 이거 인도해 주려고 노력하겠죠. 자, 그리고 뭐 바이든 정부에서는 야, 군함 니들 뭐 필요해? 작은 거 해 그냥. 고속정이나 해. 이렇게 했는데 지금 바로 그냥
타이콘데로와급 이지순양함 불과 한 3, 4년 전에 현대와 개수 다 해서 BMD 그러니까 탄도미사일 요격 능력을 다 부여했는데 선체가 노후화되고 그리고 주인체계 즉 엔진이나 이런 것들이 노후화돼서 이거 그냥 막 퇴역하자 이렇게 해서 이 레이더나 전투체계 이런 것들은 신형으로 다 바꿔놓고도 지금 퇴역을 쭉쭉 하고 있어요. 기가 차죠. 그래서 미 의회는 퇴역하지 마라 하지 마라 라고 의회에서는 압박을 하는데도 그냥 군에서 정부의 지시를 받아서 국방부 지시를 하니까 그냥 퇴역을 하고 있어요. 그거 우리가 살게 이런 겁니다. 자, 대만이 이걸 사면 이 대만 인근에서 괌을 때리려고 탄도미사일 쏘죠. 뚱펑 21, 뚱펑 26 그런 걸 선제적으로 요격해 줄 수 있어요. 미국 입장에서는 얼마나 좋습니까? 올리버 하자드 페리급 그리고 이 타이콘데로아급 이걸 섞어서 한 10척 사겠다고 하는데 다 퇴역한 거예요. 특히나 올리버 하자드 페리급 같은 경우는 퇴역한 지 아주 오래돼서 지금 거의 폐선된 거 끌고 와가지고 표적함으로나 쓰고 하는 이런 상황인데 그것도 현대와 개수해서 다시 고쳐가지고 우리가 사겠다. 그리고 이건 지금 퇴역한 지 지금 몇 개월도 안 됐고 1, 2년도 안 됐고 한 이런 것들 많으니까 이거 바로 그냥 현대와 개수해서 우리가 사겠다 라고 하니까 사서 중국 탄도미사일 우리가 1차적으로 막아줄게 이렇게 되니까 트럼프에게는 굉장히 큰 선물이 되죠. 이렇게 대만은 팔빠르게 나가는데 왜냐? 또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TSMC가 우리 미국의 일자리를 다 뺏어가고 있어. 자, 이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무기 많이 사고 미국을 먼저 지켜줄 테니까 TSMC 좀 봐주세요 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정말 트럼프 됐으니까 큰일 났다 라는 이런 프레임에 갇혀서 계속 큰일 났다고만 이야기하지 말고 대책을 세워야 되죠. 지금 대책이라고는 딱 하나 있습니다. 대통령이 골프 연습하는 거. 그 훌륭한 대책 맞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골프 좋아하니까 조금 상대가 돼야 골프 같이 라운딩을 하죠. 그런데 골프만 치면 됩니까? 골프 치는 5시간 동안 대화를 해야 되죠. 그 대화의 소재가 뭡니까? 상대가 듣기 좋은 소리를 해야 되죠. 그 듣기 좋은 소리를 하려면 상대가 듣고 싶은 말은 야 중국 관해서 어떻게 할 건데 니들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입장 정리가 되어 있냐. 아직도 중국에 대해서 시진핑 방한 여기에 목숨 걸고 있는 이 조태열 같은 이런 외교부 장관이 있어서야 뭐 되겠습니까? 정말 골프 연습 말고 더 그 골프 연습 정말 좋은데 5시간 동안 골프 같이 치는 5시간 동안 정말 트럼프의 귀를 녹여버릴 수 있는 이런 대책을 세워야 되죠. 빨리 준비하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쿠르스크에서 북러 연합군 5만 명과 대치하고 있다고 공식 확인하면서 양측의 대규모 충돌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11일 수십 대의 기갑 차량을 동원해 탐색전 성격의 첫 공격에 나섰다가 참패했다는 소식입니다. 러시아가 쿠르스크 지역에 약 5만 명의 병력을 집결시켰으며 현재 우크라이나군이 이들과 대치하고 있다고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현지 시각 11월 11일 밝혔습니다. 그는 오늘 올렉산드르 시르스키 총참모장으로부터 광범위한 세부 보고를 청취했다라며 현재 쿠르스크 지역에서는 우리 병력이 5만 명에 가까운 적군을 국경 너머에서 계속 저지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의 언급대로 러시아는 공수군과 해군 육전여단, 지상군 부대가 혼재된 2개 군단 규모의 병력을 쿠르스크에 투입했는데요. 이 부대들에는 지난 10월 하순부터 11,000여 명 이상의 북한군 병력이 들어와 대규모 공세를 위한 준비 작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영국 OTT 뉴스 채널 바이라인 TV의 전문 기자 카이리는 11월 10일 쿠르스크주 수자에서 러시아 측의 대규모 공격이 공식적으로 시작되었고 도시 주변에 KAB 활공 유도폭탄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다라며 군인들과 이야기를 나눈 결과 북한군이 전선에서 광범위하게 목격되고 있다라고 현지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실제로 러시아는 현지 시각 11월 12일 쿠르스크 돌출부 서부 지역의 젤레니슐하흐 지역에 제155 근위 해군 육전 여단 병력을 투입해 40대 이상의 전차와 장갑차를 앞세운 탐색전 성격의 공세를 감행했는데요. 쿠르스크 지역에서 이 정도 규모의 기갑 장비가 동원된 공격은 지난 8월 전선이 열린 뒤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 공격을 차단한 것은 우크라이나군 제95 공중강습여단이었는데요. 95여단은 포병 사격과 드론 공격을 통해 28대의 기갑 차량을 파괴하고 100명 이상의 러시아군을 사살해 이 공격을 격퇴했다고 밝혔습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러시아가 이전에 실패한 다른 공세들과 마찬가지로
제대로 된 공격 준비 사격이나 항공 지원 없이 우크라이나군 진영을 향해 일렬로 진격하는 무대포식 돌격 전술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러시아 도대체 언제까지 이런 의미 없는 공세를 계속할 심산인지 모르겠습니다. 네, 쿠르스크에서 러시아군이 기갑전력 전차 장갑차 40대 동원해서 밀어붙였어요. 이제 북로 연합군의 5만 명, 북한군 한 11,000명, 러시아군 한 4만 명 해서 5만 명 정도의 이 북로 연합군이 쿠르스크에 있는 우크라이나군을 때린 겁니다. 그 첫 번째 서전이 시작됐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러시아군이 일단 이 탐색전에서 완전히 박살났어요. 이 현재 쿠르스크의 지형도가 이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삼면에서 공세에 들어갔는데 뭐 어디에서 벌어졌는지는 아직 알 수 없고 수자 쪽에서 전투가 벌어졌다 하는데 수자가 여기죠. 그래서 이쪽으로 쑥 들어가서 뭔가 전투가 벌어졌다라는 건데, 자 여기에서 지금 그 감청을 통해서 우크라이나군은 그 95 공중 강습여단이 감청을 한 그 내용으로 알려진 바에 따르면 지금 러시아군들 포로로 잡아보니까 이 지역을 자기네 영역인 줄 알고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많았다는 겁니다. 과거 바흐무트에서도 그랬는데 여기 우리 지역이야 하고는 무심결에 그냥 쑥 들어온다는 겁니다. 근데 들어와 보니까 알고 보니까 적진이죠. 그래서 무차별 포격받고 박살나고 포로 잡히고 하는데, 또 잡아보니까 또 저쪽에서 잡아보니까 또 우리 지역인 줄 알고 그냥 큰 이 긴장 없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군 전차를 보고도 자기 아군 전차인 줄 알고 무작정 지나가다가 맞고 파괴되고 하는 거 많이 봤지 않습니까? 그게 자기네 장악지역인 줄 알고 그냥 긴장 없이 들어가다가 박살나는 거다. 그럼 왜 자기네들 지역인 줄 아냐? 인접 부대들 간에 소통이 제대로 안 되고 각 부대장들이 전과를 허위 보고하게 해서 위에서 자꾸 쪼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기 점령했어요 라고 계속 허위 보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크렘린에서는 지금 이런 상황이 아니고 굉장히 좁은 지역만 우크라이나가 장악하고 있고 자기네들이 그냥 다 밀어붙인 걸로 알고 있는 거예요. 왜? 대대장들이 서로 지금 허위 보고를 하니까. 그래서 타대대 장악지역으로 생각했던 곳으로 쑥 들어갔는데 타대대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우크라이나군이고 박살나고 이런 식으로 되더라라는 건데 참 기가 막히죠. 그래서 여기 지금 이 사람이 전군 기자예요. 그 동영상 좀 보고 계신데 이 사람의 말은 지금 전역에서 군인들하고 얘기해 봤는데 지금 전역에서 북한군이 식별되고 있다라고 지금 인터뷰를 했고, 지금 여기 이제 95 공중강습여단이 러시아군 격퇴하고 있는 그 영상을 지금 뭐 캡처한 사진인데요. 이게 조금 길어요. 그래서 여기에 뭐 전차 또 뭐 장갑차들이 격파되는 모습도 나오고, 또 그게 북한군인지 러시아군인지 알 수 없지만 보병이 뛰어가다가 그대로 그냥 정밀 타격받고 제거되는 뭐 이런 영상도 나오고 뭐 좀 길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는 올려드릴 수 없고 제가 역시 웨폰스 오브 월드 와우에 그 동영상 전편을 올려드릴 테니까 이거 마치고 클릭하시면 제가 이쯤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클릭하시면 바로 그 영상을 보실 수가 있고, 그래서 이 웨폰스 오브 월드 와우 채널도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대부분 전차들이 뭐 이렇게 3대, 5대 이런 식으로 일자로 그냥 들어온다는 겁니다. 일자로 들어가면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우크라이나군이 5대가 쫙 들어오면 1호차 딱 타격해버리고, 그러면 1호차가 섰으니까 파괴됐으니까 뒤에 따라오던 차들 서겠죠, 전차들이. 그러면 이제 또 마지막 차 5차 파괴시켜버리면 중간에 또 갇혀버리죠. 이거로 천천히 제거해버리는 이런 상황들이 계속 펼쳐지고 있더라라는 건데, 아무튼 이 보병이 죽는 모습도 나오는데 그 보병이 북한군인지 러시아군인지 알 수 없어요. 너무 작게 나오니까. 아무튼 이렇게 지금 앞으로 이제 북한군과 우크라이나군이 싸우는 이 자료들이 계속 나올 텐데 제가 누구보다도 발 빠르고 정확하게 여러분들께 즉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와우 채널 바로 보시기 바랍니다. 구독해 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